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경호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혼합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의 학술 대회인데 아마 이틀 다 참석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조금 힘든 점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여섯 번째, 마지막 제 발표인데요. 제 발표는 아마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215페이지에 발표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봉, 붙이지 못한 애도의 서사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원래는 짧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붙이지 못한 편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봉 선생과 태계 선생에 관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왜 붙이지 못한 편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뭔가 주제의식으로 이렇게 포착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퇴계 선생을 떠나보는 이후에 남겨진 자로서의 고봉. 고봉 선생이 그 이후에 가졌던 추억과 회한과 아쉬움과 아주 많은 그런 불변의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떠올렸던 분이 이제 퇴계 선생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이 나눴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고봉 선생의 그 퇴계 선생에 대한 추억, 애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조명해 본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문학적인 글이 아니고요, 철학을 전공한 글입니다. 근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쓴다니까 왜 이기심 성장 안 하고 뭐 삶의 철학, 일상의 철학, 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율곡 이기의 심성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 심성론에 관한 거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글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 그리고 어떠한 사건, 주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관심사 쪽의 영역은 철학적인 관심이지만 그걸 좀 문사철을 엮어서 하는 지성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연구의 큰 주제는 유학을 바라보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삶 정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바라보는 유학입니다. 유학이 딴 게 아니다. 우리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고 그 삶이 곧 정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정치는 뭐 특별히 정치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둠을 찾을 수 있을까? 고들 정자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주역에 나오는 정자입니다. 곧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곧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발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르다보다는 오히려 저는 곧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고둠이 있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뭉뚱그려질 수 없는 근본적인 감수성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의가 가지고 있는 고듬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고듬이 곧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부끄러움이 수치와 치욕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유학자들이 인이라고 하는 측은지심에 대한 감수성이 있지만은 특히 조선시대 이 시대 16세기 중후기 이 퇴계 고봉 선생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문제 플러스 더 중요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당대 시대적인 감수성이고 그것이 그들의 시대의 의제를 만들었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저는 아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점에서 16세기 초반에 김효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제안했던 논의의 큰 지점이 그 지치주의라고 하는 도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숙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1540년대, 50년대를 지나서 그 다음 주제는 또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1560년대 주제를 저로서는 도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젠다가 나오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걸 저는 성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은 바로 도학과 성학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넘어서는 사람은 이제 율곡 선생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대를 바라보는 그 뭐랄까 그 변별점들이 달리 이제 설정이 되는, 우리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처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진 분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보를 의심해요. 문집을 의심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정당하게 그런 것이 제대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될 때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들도 어찌 보면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저의 주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 남들보다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남들 한 줄 쓰려고 하루를 걸리면 저는 한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문도 제가 제일 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한테 대단히 이제 죄송한 점도 없지는 않는고요. 어쨌든 저는 그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이 단순히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의 시점에서 왜 다시 한번 성찰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이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문의 큰 내용 중에 하나는 과연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 어떤 사이였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얘기해왔던 많은 분들의 얘기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도 고봉 선생이 퇴계 선생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뭐 저한테 다른 식으로 이제 나중에라도 얘기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6페이지 들어가면서 써놓은 첫 부분의 글이 1566년에 고봉 선생이 퇴계 선생한테 보냈던 편지의 한 대목인데요.
호남과 영남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자에게 서신을 부탁하기도 어렵거니와 서신을 부탁하여 서울로 보내는 것도 여의치 않아 악무하는 마음을 전할 길 없으니 탄시간들 뭘 하겠습니까? 편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동서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는 안동에서 예안에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예안으로 가는 뭐 이런 방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는 것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안동으로 가는 거는 마지막 거의 한 번에 있었어요. 1570년 퇴계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 11월 달 편지입니다. 11월 15일 날 편지. 그게 광주에서 예안으로 퇴계 선생님한테 전달되는 편지였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 맨 앞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1571년 3월 13일 고봉 기대선 선생은 가묘에 인사하고 문인들과 함께 광주 읍성에서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는 서석산에 올랐습니다. 서석산은 무등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석산 정상 부근에 규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문수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유숙을 한 후에 3월 21일 날 전을 올리고 동쪽 하늘가를 바라보며 시 한 수를 봤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어디겠습니까?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안동 예안입니다. 예안 쪽을 바라보며 청량산 있는 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은 세상시로 배운양 가셨는데 천안 임원 슬픈 복음고 이곳에 있네. 멀리 생각하니 오늘 가성 무덤이죠. 무덤에 묻히시어 사산에 굳은 안개 점점 막막하리라. 떠나보내는 이 심정을 읊은 이 시입니다. 1571년 3월 21일은 퇴계 이양 선생의 장례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예안현 건지산 남쪽 줄기 좌자 오양 언덕에 퇴계 유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원군의 사대부와 유생 300여 명이 참석해서 국장의 예를 갖추고 엄수되었는데요. 이날 고봉은 예안의 퇴계 영전에 직접 조문하지 못하고 문인들과 서석산 규봉에 올라 퇴계를 떠나보냈습니다. 1570년 2월 이후 고봉은 낙향하여 광주에 응거하여 퇴계와 서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 8일에 퇴계의 서거 소식을 접했고 장례일 즈음에 맞추어 서석산에 올랐습니다. 고봉은 서른 즈음 봄날에 아버지 기진의 탈상 후에 서석산을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 고봉 선생이 집에서 떠날 때 가묘에다가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어디 먼 곳에 출타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도 다시 또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고봉 선생도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또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출타 전에 가묘에다 묘당에서 인사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의 고봉과 경상도 예안 출신의 퇴계는 2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1550년대 말부터 1570년대 초반까지 교유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낯선 삶의 방식을 직조하였습니다. 이들은 내밀한 사적인 감정과 사유를 표출하면서도 타자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상호 교섭은 그 자체가 인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공감의 영역이자 삶의 역사였고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호 교섭 그 자체가 이미 감성적 영역이었습니다. 고봉과 퇴계의 관계가 이치를 띄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장거리 학술 토론을 지속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상호 존경과 신뢰의 관계적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교감의 상호성의 말로 공명의 진폭을 가늠하게 하는 특질입니다. 학술적 관심사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퇴계와 고봉 선생은 13년 동안 편지로 장거리 토론을 이어갔고 때론 짧은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각별한 느낌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낌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은 대면의 만남을 긴 비대면의 접속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글에서 태계와 고봉이 교유하며 공유하려 했던 일상의 이야기와 이들이 관계적으로 구성되는 삶 정치의 영역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퇴계와 고봉 각 개인의 일상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공적 영역에서 유학적 삶 정치의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사적인 개인이지만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영역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 글에서 붕관계라는 매우 일반적인 교육 관계에 대한 개념 대신에 붕과 우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물리적인 연치의 차이를 넘어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상적으로 붕우라는 어휘로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글에서 벗이나 우정으로 통칭될 수 없는 고봉과 퇴계와 고봉의 상호적 관계성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달리 재구성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성은 어쩌면 고봉태계의 관계적 특이성에서 구성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봉과 퇴계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그들만의 수평적이면서도 후회적인 상호 신뢰와 공동의 지향성을 삶 정치의 문맥에서 붕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요.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첫째, 고봉과 퇴계의 만년 시기, 주로 이제 1567년 이후부터 조련까지입니다. 중심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사려 깊은 감성적 사이의 흔적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567년이냐? 이게 의문이 들 터인데 이때가 바로 명정이 죽고 선조가 등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이때 재출사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째, 그러한 감성적 사회의 궤적을 붕이라는 유학의 상호 관계적인 개념과 연관하여 감성 유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감성 유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쓰는 학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학을 그냥 일반적으로 유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 한 10여 년 동안 이 유학자의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쭉 다뤄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고봉 선생에 대한 글들도 감성적인 영역에서 많이 써서 왔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유학 자체를 감성 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 감성 유학의 핵심은 삶 정치라고 하는 것, 그 영역이에요, 사실은. 자, 이러한 연구는 특히 퇴계 서거 이후 고봉에 닿지 못한 애도의 심적 상태를 포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도하는 자의 슬픔은 그들의 상면과 별리, 접속과 단절의 시간에서 생성되었던 기억, 감정을 소환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진행됩니다. 나는 그 삶의 시간에서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서사를 발견해내고 고봉과 퇴계의 삶이 갖는 내밀한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문학에서 뭐 이야기라고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사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서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은 그들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로도 대처할 수 없는 이미지로도 대처할 수 없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진정성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서사라는 개념은 주로 문학적 형식의 글에서 어떤 일이나 행위, 사건에 대한 기록, 사실에 대한 관련 기술로 의미를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서사는 단순히 사건에 관한 서술과 기록,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요소들이 혼성되어 새로운 시간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 장은 고봉은 과연 퇴계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물음 앞에 도발적으로 좀 뭐라고 붙였냐면은 신화라고 붙였어요. 왜 신화라고 붙였냐면은 신화는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 탐구할 수 없는, 그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방식이 결국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그 재생산을 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굳이 왜 고봉은 퇴계 제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리를 붙였냐면은 이게 퇴계 학파 내에서 문화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220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접하고 그에 따른 응대 방식에서 친소와 위계가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예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친친과 존존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우리 상예, 상복을 입는 것, 상기가 있는 것들, 이게 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고봉에게 퇴계에게는 과연 고봉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 고봉은 퇴계 선생 장례가 있는 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날, 떠나보내는 날, 왜 서석산에서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서 왜 그 전을 올리고 그때까지는 제사를 지내지는 못합니다. 땅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을 올리는 과정인데요. 그런 것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과연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제지간이나 사생지간 혹은 부모지간 뭘로 과연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의 논의지만 고봉이 퇴계 성전에 맺었던 관계나 퇴계 사회에 보여줬던 태도를 통해서 고봉을 퇴계의 제자로 단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봉 퇴계에 관련된 문중의 이론들은 고봉은 퇴계 제자로 보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도 고봉을 퇴계 제자로 보기로 하는데요. 일례로 김광순 선생님이 1972년에 국역퇴계 선생 연보를 이렇게 출간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기고봉은 선생의 제자다 이렇게 아주 단정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보를 추초를 따져보니까 영조 때 퇴계 선생의 8대 손인 이세택이 구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대고 있으셔요. 그러면서 이 그 국역 퇴계 선생 연보에서는
고봉이 태계 선생과 주고받던 편지의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봉이 태계 제자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봉과 관련된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고봉서세 431주년, 올해가 450주년이 되는 날인데 2003년에 있었습니다. 고봉의 신도 비명을 조순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요. 작성자인 조순 선생님은 태계와 고봉이 무오년 1558년에 처음 만난 이후 두 사람은 겨우 두 차례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제의 예는 조금 더 해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유래했을까라고 해요. 고봉 연보를 보고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럼 고봉 연보가 그러면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봉 연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퇴계 연보도 마찬가지 오류가 있고, 율곡 연보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기록이 오류가 있는 것은 과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관행적으로 그 전까지 해왔던 논의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의심하면은 실제로 찾아보고 맞춰보고 하면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얘기했다더라라고 하는 방식의 것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이 신도 비명에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지금?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글에 쭉 있으면은 1567년 이후, 68년에는 경연에서 계속 만나요. 서울에 올라가서는. 그 태계 선생님 마지막 낙향할 때 전까지 빈번하게 만나거든요. 그런데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의 예는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사제 관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고봉과 태계가 실제로 만났던 횟수도 따로 살펴봐야겠지만은, 월봉서원 원장과 도산서원 원장을 지냈던 조순 선생도 이들의 관계를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봉을 태계의 제자로 보고 이들이 사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근거를 하는가라고 할 때 이 근거가 있습니다. 태계 문화에서 태계 관련한 그 문인들 사후로 연원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창설제 권두경 선생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내용이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설제 권두경 선생이 1732년에 안동에서 문인록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상의 오류가 발견돼서 퇴계 후손인 청벽 이수연 선생이 이것을 증보해서 도산근문제연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듭니다. 도산근문제연록이라고. 퇴계 선생의 그 문화에서 들어와서 있었던 제자들의 언행, 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작업이 그래서 갑인본이 1854년에 5권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계속 중보가 돼서 일제강점기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포가 됩니다. 이게. 자, 그런 가운데에서 1권에서는 추만 정지훈, 그 다음에 귀암 이정 등 40명을 넣고, 권 2에서는 월천 조목 기대승 선생, 남원경 선생, 그 다음에 성원, 율곡 이, 그 다음에 윤군수 등을 비롯해서 35명, 권 3에는 학봉 김성일 선생, 서해 유성영 선생 등, 우성정 선생 등, 동광 김홍 선생 등에서 59명, 권 4에서는 허봉 선생 등 해서 131명, 그 다음에 권 5에서는 송록으로 천산세 허천수 선생뿐만 아니라 옴윤두 선생까지 해서 44명에서 총 309명을 제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졌던 시기가 중요합니다. 1732년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33년, 34년 이때 예안 안동에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근래에 현대 학자들이 진행이 돼서
실제로 퇴계 선생의 제자인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추려봤더니만 고봉 기대 선생은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율곡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작업이 안동에서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얘기는 갑인문 이런 그 도상급 제언록이 출간된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이 일었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는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223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도상급문 제언록에 등재된 것처럼 그러면 고봉은 자신을 퇴계 문화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식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당사자였던 고봉과 퇴계 서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고봉과 퇴계의 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만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3장부터 4장은 바로 그들의 만남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라고 하는 긴 이별 이렇게 썼어요. 좀 문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만나고서 10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니 이게 쉬운 만남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상경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봉 선생은 1558년 10월에 있는 무원년 식년 문과 회시입니다. 문과 회시를 보기 위해서 광주를 떠나서 서울로 왔습니다. 아까 고봉 그 문중에서 7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1558년 9월 퇴계 선생은 명종의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1558년 9월 말 10월 초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퇴계가 병을 침탁해서 출사를 미루자 조정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명망 있는 인재를 등용해서 학술을 진작하고 인심을 교화할 책무가 있던 명적으로서는 퇴계 같은 인물이 필요했는데 퇴계 선생이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명종이 좀 화가 났어요. 좀.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퇴계 선생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좌참찬 송강 조사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보게 안 되겠네, 빨리 올라오게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셔요. 기록에는 좌찬장 이 조사수 선생이 퇴계 선생이 입성할 때 술을 하는 게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직접 만나지 못했냐? 이분이 시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1558년에 무오년에 사마시, 회시 둘째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이분이 시관으로 들어왔다가 병을 얻어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급소합니다. 뒤에 이제 나오긴 한데.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사람인 게 왜 중요하냐면은 퇴계 선생한테 그렇게 절친한 사람이었겠지만은 이분을 매개로 해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서울에 도착할 무렵 1558년 무원년 식년 사마시가 치러졌고 곧이어 입격자에 대한 방광이 10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사마시 입격자 중에는 악의 이사내가 있었는데요. 이 악의 이사내는 생원 진사에 다 양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쌍년이라고 표현하는데 합격합니다. 근데 악의 이사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1570년대 후반, 80년대 동인의 영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의 이사내하고 관계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한산이 씨예요. 한산이 씨인데 숙부가 누구냐면은 토종 이지암이에요. 그런데 토종 이지암, 아버지 이지범 이 사람들이 다 누구하고 알고 지내냐면 퇴계 선생하고 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조사수하고는 조카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한양 조씨 이 집안이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율곡 이 집안하고 연결이 됩니다. 율곡 이의 큰 누님이 조대남이라고 하는 분과 혼인을 하는데 이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토종 이지함이 율곡 이와 굉장히 친한데 그 친한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친한지. 집안으로 연결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한산 이 씨가 충남 보령에 세거를 했거든요. 거기에 덕수 이 씨 그 이행이라고 하는 분이 그쪽에 세거를 하면서 또 관계를 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그 어떤 관계, 학술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혼맥을 따져봐야 되고 그분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또 추적을 해야 되고 묘소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이론만 가지고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 224페이지 이 관계의 맥락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로 가보면요. 태계 선생과 이때 이제 동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추파 송기수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아들 송응형이 이때 진사에 입격합니다. 이 집안이 어떤 가문이냐면 대단한 가문입니다. 송기수부터 시작해서 송기수의 아버지, 조부, 증조, 고조 이분들이 다 대과에 합격한 사람들이고 은진송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들들 송영,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송응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곡이를 탄핵하고 막 했던 사람들 이분들의 자손들이 다 또 대과에 합격하는 은진송 씨 집안에서 이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은 청광 이재시도 나오지만은 그다음에 서하당 김성원 이런 분들은 이 16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1570년 80년 이때 호남과 그다음에 그 태계 그러니까 율곡 이쪽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다. 자, 이런 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1575년에 그 붕당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때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다가 왜 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봐야 될 게 뭐냐면 문과 방목, 삼화 방목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은 족보를 봐야 되고 만성보를 봐야 되고 대동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보지 않으면은 그냥 남들이 했던 얘기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제 1558년 11월 2일 날 급제자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장원이 고경명 선생이었었어요. 자, 이 고경명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고봉 선생의 아들 기원명의 장인이 됐던 정엄이라고 한 분도 광주 분인데 이때 급제를 했고 그 다음에 태계 선생의 제자 문봉 정유일 선생이 이때 급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율곡 선생의 편집글을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약포 정탁 선생도 이때 급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급제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의 급제도 동방이고 사마시에서 진사의 급제도 동방이 되고 같은 해. 그다음에 생원시에 해도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래 자기가 동방이라고 태계 선생을 막 끌어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원영이에요. 태계 선생이 1528년도에 진사시에 입격을 합니다. 그때 생원시에 입격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원영이에요. 그러니까 윤원영이 태계 선생과 생원지사 다르잖아요. 동방이라고 그 동방들 개 모임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1528년에 생원시 장원을 하는 사람이 진사시 이의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봉의 표종형이에요.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윤여정과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관계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럴 때 입격한 동방 가운데 활로에서 만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치적 동지이자 학문적 지향이 같은 학우가 적지 않고요. 사무는 같지 않더라도 붕이라고 하는 집단적 연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1560년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문봉 정률의 경우에는 고봉과 동방이면서 성리학의 리비 심성론에 대한 토론을 주고받을 정도로 학술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봉은 퇴계 직전 제자이면서 고봉을 퇴계 문화에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첫 만남 이후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편지 글 속에서 이들이 교유했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고봉은 11월 2일 문과급제자 방방 이후에 1년의 축하 행사를 맞이고 귀영이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귀영이라고 하는 행사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급제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가묘, 묘에다가 조상님께 인사하는 그 과정이 귀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휴가를 주는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고봉에게 보낸 퇴계의 첫 편지는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몸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 이제 찾아주어 만나고 싶은 소원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몹시 고맙기도 하고 매우 부끄럽기도 하여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게 첫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그 퇴계 선생이 고봉 선생한테 보냈던 첫 편지, 첫 번째 편지인데 여기에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초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이런 편지 속에서 이 두 분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때가 퇴계 선생이 10월 7일 날 성균관 대사성을 제수받고 1553년에도 또 한 번 대사성이 되는데요. 이런 분이 미간 말직인데 아직 정식도 아니에요. 권지가 붙는 거는 임시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당신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전에 정보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제가 더 자세한 얘기 못 드리겠는데 228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흥미로운 것은 퇴계가 급제한 고봉을 선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퇴계 선생의 인격, 인품을 엿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제자들한테도 공경하는 말을 쓰는데, 존칭어를 쓰는데, 고봉 선생을 처음 만나는 시간에도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근데 평생, 이런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게, 오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 벗, 내가 사랑하는 벗,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근데 고봉 선생은 후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이지만은 문하라고 하는 표현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편지까지 후학 대승 올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다 읽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후인데요. 자, 이때 고봉 선생이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퇴계 선생이 1558년에 첫 편지, 11월 달에 첫 편지를 보내고 1559년에 1월 달에 다음 편지를 보냈는데 고봉 선생은 3월 달에 첫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다 전해지지는 못하고 퇴계 선생이 분향을 위해서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2월 만에 1559년에. 그래서 직접 전달이 안 되고 나중에 세 통의 편지가 한꺼번에 이제 전달이 되는 그 내용이 234페이지에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237페이지 고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봉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첫 편지 1559년 3월 5일부터 마지막 편지인 1570년 11월 15일까지 편지의 말미에 후학이라고 쓰고 있고요. 고봉은 자기 스스로가 퇴계 문안을 알지만은 퇴계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은 퇴계를 선생이라고 존칭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선생을 따르고 배우는 후학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추만 정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년의 기다림, 짧은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 1567년 7월 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책판을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명을 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내용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평안군 중화군에서 용학서귀와 어록속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해서 중화군수가 책을 간행하는데 이게 퇴계 선생이 승인한 책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도용했다 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책판을 아예 태워버려라라고 하는 명을 냅니다. 그런데 이때 고봉 선생이 이것을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접사로 이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데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여기에 있었냐면은 퇴계 선생과 동방인 분이 박충원이라는 분이 원접사예요. 그 힘이 있는 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해서 책판을 불태워버리면서 그 시를 가매를 쓴 게 244페이지 편지입니다. 아마도 고봉 선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퇴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긴 하지만은 이건 좀 너무한 걸. 어떻게 책판을 태워? 뭐 이렇게까지 지금 심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567년에 명나라에서 조사가 오는데 이 조사가 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심학에 관한 내용이 퇴계 선생이 이때 얘기를 해요, 여기. 그래서 회제 이연적의 태극과 관련한 논의를 여기다 넣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작 명나라 사신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양명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것을 승인받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연구에서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0페이지 천고와 낙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겠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그러면 왜 퇴계 선생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고봉 선생을 선조한테 추천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앞선 발표에서는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나이가 어리기도 하다고 그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568년 선조가 즉위한 1년 뒤에 정세를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정했어요. 그때 정치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두 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퇴계 선생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진 사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세우고 한 사람은 구신 세력을 하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구신 세력이지만은 사림계를 대표하는 구신 이준경인데 이준경이 바로 선조를 옹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측근을 한 사람 세워주고 그리고 신진 사립을 대표하는 사람 그걸 고봉 기대승을 택한 것. 고봉 기대승은 학술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근데 행의 처신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꽂았던 이유는 퇴계 선생이 가지고 있는 당대 유학을 바라본 시점입니다. 그게 도학이었어요. 뭐냐면 학술입니다. 학술. 학술의 핵심이 주자학이었어요. 퇴계 선생이 당신이 주사서 전료를 만들 때 주자 대전을 보면서 고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봉 선생이 바로
주전물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수계를 내린 겁니다. 일종의. 바로 그런 점들이 퇴계 선생이 고봉을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도 나왔지만 을사위원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선조한테 찍혔어요. 왜 찍혔냐? 선조는 서자입니다. 이게 적장자가 아니에요. 왕위 계승의 종통을 처음으로 서자 출신에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아버지 사친예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세우고 싶은데, 아버지를 세우고 싶은 선조의 그 마음을 고봉은 안 된다. 예법에 어긋난다. 사친예 안 된다.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누구하고 갈리냐면은 율곡이의 예법과 갈립니다. 율곡이는 인정을, 왕가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는데 애비 자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갈려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조도 고봉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를 옹립했던 이준경과 이 대립을 하는 기대승이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대승은 또 젊은 신료들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퇴계 선생의 노선을 따르다가 그랬습니다. 퇴계 선생이 분란을 제발 일으키지 마라 그러거든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 중 하나가 을사위운 사쿤에 대한 주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또 김효사와 같은 사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고봉 선생은 어찌할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헤어진 과정들이 그 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읊어졌는데요. 결론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을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이 글에서 고봉과 태계의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는 그들이 교유하면서 만들고 공유했던 일상적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재료는 편지글과 같은 문자로 기록되어 문집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봉과 태계의 문집을 들여다보면서 정작 이런 삶의 이야기를 간과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낯선 별처럼 아득하기만 한 태계와 고봉에 대한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다정한 이웃집 삼촌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실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누었던 삶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인식의 지형을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적 사유, 인지적 사유를 변형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이 글에서 서사라는 개념을 철학적 영역으로 끌어와서 공유한 공간적, 시간적 맥락 속에서 던져있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봉과 태계의 개별적 시간과 특정한 감정 기억을 의미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특정한 행위나 사건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직조했던 삶의 시간, 이야기, 일상에 대한 맥락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은 결국 고봉과 태계가 공유했던 짧은 만남, 긴 별리의 일상과 역사적 시간을 붕이라는 유학의 관계적이고 감성적인 맥락을 통해서 재구성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봉과 태계가 장거리 교제를 하면서 때론 격려하고 때론 실망했던 일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슬픔과 감정적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삶과 세계, 인간과 자연, 자기와 타자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성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고봉과 태계의 깊은 마음의 생태학은 우리에게 존재의 만남이 주는 연락과 기품의 아우라를 전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고봉의 태도는 자칫 자기 과시로 비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욕이 태계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 동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고봉의 학술적 자긍심은 태계와의 교유에서 그들의 우정과 신뢰를 지속하면서 학술적 연대를 도모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태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봉의 학술적 자극이 자칫 일방성으로 끝나버릴 수 있던 토론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든 학술적 자극제이자 역량이었습니다. 퇴계는 고봉의 자극을 수용하고 조정하면서 순화된 내용을 피드백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성의 영역을 기존의 맥락에서 학술적 동지 혹은 학문하는 형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에서 나는 퇴계의 시각에서 오후에 존재한 고봉을 어떤 맥락에서 볼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퇴계의 오후라는 관점이 주는 의미를 긍정하면서도 그곳에 귀속될 수 없는 고봉의 시각에 포착된 퇴계를 동시에 찾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한 시점으로 퇴계와 고봉을 바라봤다면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퇴계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봉이 있을 터이고 고봉의 시선에서 바라본 퇴계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왜 한 시선으로만 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 지평에는 벗 혹은 붕을 친밀성과 우정 혹은 우호의 감수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학술적 사상적 그런 선배, 후배 혹은 선진, 후진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역사적 감수성과 함께 그들 관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봉의 관점에서도 도통의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붕의 관계막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통의 관계막을 붕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수승과 사물이라는 의식이 우정의 연대를 확장해서 붕의 연대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비록 붕당이라는 세력 집단에 대한 유학적 저항감이 존재하지만 고봉은 퇴계와 다른 관계적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퇴계가 오후의 영역에 위치했다면 고봉은 붕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붕의 영역은 도학의 집단으로서 붕당이라는 미래적 영역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려고 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봉 선생이 바라봤던 그 시각이 저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붕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의 관계를 이런 우와 붕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